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펀드 매니저로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APG의 본부장님으로 계셨던 김정남 본부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오늘 최근에 주식 시황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 처음 뵈니까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정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에 운영업계에 발을 디뎠고 2006년부터는 홍콩에서 기관 투자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APG라는 네덜란드 연금, 유럽에서 가장 큰 연금인데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운영 규모는 약 1,000조 원 정도의 그 연금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호주 시장을 투자하는 전략의 리드 매니저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기관 투자자로 하셨기 때문에 뭐 남다른 좀 인사이트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게 바로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짝 소개시켜 주시죠. 이게 원래는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설적인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분이 이제 이게 거의 클래식으로 돼 있는 책인데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좀 재해석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네. 우라가미 구니오 씨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전설로 남아있는 고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환상의 명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귀에 많이 읽었을 표현들 그러니까 실적장세니 금융장세니 뭐 역실적장세니 역금융장세니 그런 프레임을 처음 도입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네, 이 책이 발간된 지가 36년이 지나서 조금 지금과는 맞지 않는 업종 순환 측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 또 199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 그리고 현업에서 많은 어찌 보면 시장을 분석하는 새로운 프레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좀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황이나 이런 궁금한 내용을 오늘 본부장님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1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은 워낙 단기간에 올라온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미장을 해야 되냐 국장을 해야 되냐 논쟁이 다시 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아주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수년 내로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좀 미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미장과 국장 단기가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이 더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한국 시장을 여전히 좀 굉장히 좋게 보고요.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직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미장에 비해서는 훨씬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한국에 훨씬 싸고 일단 여전히 싸다. 예, 여전히 싼 장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문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소재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나온 것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AI 시대인데 초기에는 적어도 AI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는 쪽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겠지. 먼 미래에는 물론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결국엔 돈을 벌겠지만은. 근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30년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틀렉이 있으니까요.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저렇게 있는데 반도체가 당장 오늘 주문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파워 문제까지 겹쳐지면 더 하고요. 이제 미장이냐 국장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어쨌든 장이 간다면 같이 가고 떨어지면 약간 같이 떨어질 수 있으나
조금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 차원에서 여전히 그렇습니다. 국장이 약간 상승률에 있어서 높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 이런 어찌 보면 한국이 참 운이 좋은 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봤을 때 이런 그 거대한 설비 투자에 그걸 핸들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제조 기반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나라.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은 코스피의 상승 주역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이 빅2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틈을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분들의 포모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뭐 이거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 그동안의 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했다면 조금만 올라도 이제 2배 이렇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당일날만 오픈되고 6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몰렸거든요. 이 책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업종의 순환 차원에서 현재 반도체 산업은 좀 어떤 시기고 이럴 때 이 레버리지 ETF를 들어가는 게 사실 좀 좋은 전략일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어찌보면 주식 시장의 그 4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전형적인 지금 실적 장세의 양상인데요. 실적 장세. 네, 실적 장세라 하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그것이 기업의 실적에 완연히 나타나서 실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올라와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금리 인상의 그 네거티브를 이겨나가는 실적의 힘으로 그런 장세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주가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 주가 본질 가치라는 것의 가장 큰 결정 요소는 실적의 흐름과 그것을 어느 할인율로 적정하게 할인하느냐. 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요소가 결국에는 저거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기로는 물론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라는 게 좀 네거티브한 거긴 하지만은 그 할인율이 네. 아무리 높아져도 네. 분자값이 좀 크니까 네. 분모값이 커져도 좀 이걸 네. 버티고 있는 지금 약간 이런 형세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조금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염려를 하는 거는 네네. 첫 번째는 그 워낙 변동성이 지금 심합니다. 랠리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데 이런 레버리지 ETF의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기도 한 것은 조정 국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확대되는 것, 당연한 거. 두 번째는 조정 국면이 크지 않더라도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면서 횡보를 하면은 그 레버리지 ETF의 상품은 소위 말하는 변동성 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레버리지를 매일매일 리세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가격에 다시 더 매수를 해야 돼요. 포지션을. 결국에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반복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수익이 한 달 또는 6달 이 장기간의 수익의 그 2배가 또는 세 배 레버리지는 3배가 나겠죠.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매일매일 이 레버리지를 갖다 리세팅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뭐 2배 레버리지에 비해서 3배 레버리지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고 그 제곱으로 커지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특히 장기 투자에서 횡보장에서 하면은 그 기준가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지금 딱 마침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 또 굉장히 하락이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직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진짜 횡보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횡보장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음의 복수 복리 효과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조금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이 투톱 기업인
삼전과 하이닉스. 작년에 영업이익으로는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눌렀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 예상치,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예상치로는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작년보다 한 690%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45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성장률로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물론 두 개 회사가 다 늘어나지만 주가는 근데 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갔느냐? 요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어쨌든 HBM 쪽의 선두주자라는 그런 어찌보면 선두주자의 프리미엄을 받는 게 더 선두주자의 프리미엄.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HBM 쪽에서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하이닉스가 가지고 갈 거라는 어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약간 요새 뭐 최근에 뭐 HBM5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좀 캐치업이 되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 HBM 이외에 지금 커머더티 디램도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갭이 어쨌든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HBM만 지금 뭐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약간 격차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다. 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부티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식도 뭐 하시는 분이 많지만 ETF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책에 보면은 종목의 선택 기준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ETF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이런 어떤 ETF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ETF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 투자자분들의 시장에 대한 친숙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네. 선택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TF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상품입니다. 일단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다가 배제시켜주면서 분산 투자의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굉장히 코스트가 대부분 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자산군에 대해서의 투자도 가능하게 하니까 액세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을 하시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시간적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한 지수를 언더라인으로 하는 그런 ETF 상품을 갖다가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적 여력이 있으시고 거시경제나 아니면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있어서의 노하우와 프레임워크를 이미 갖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특정 스타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ETF를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시야를 조금 좁혀가지고 뭐 단일 종목 한두 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요즘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책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선별해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키우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책에는 한국에서는 배당 펀드 인기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는데 배당 수익률 팩터가 최근 3년간 크게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동안 배당주 모으는 게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3차 상법 개정까지의 이어진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ETF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배당 ETF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면 더 좋을 수 있는 어떤 이유랄까?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배당 펀드가 시장을 갖다 장기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던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 시장 자체가 횡보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강세장을 갖다 맞이하기 전까지. 그 최근에는 그래서 배당주가 인기가 없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동안의 횡보장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 테마를 갖다가 눈여겨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 쪽의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 장세가 왔을 때 다시 이쪽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분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의 분산 측면에서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제 사례로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3년간 네네. 이 배당 수익률 팩터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찌 보면 변화의 진행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기회는 상태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변화하는 도중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도 기존의 배당을 잘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배당 여력이 충분했는데 아직까지 배당을 잘 하지 않던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서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뭐 우리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안에 뭐 우리가 엄청난 그 주가가 상승했던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배당주가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또 이 항상 경제나 이 자산시장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또 계속 이런 장세가 뭐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배당주를 여전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배당주 ETF 중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높은 이렇게 굉장히 사실 뭐 분배금이죠. 예, 분배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커버드 콜 이거 참 그 들을 때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커버드 콜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거는 좀 어떤 투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커버드 콜은 일단 뭐 현재 주식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콜업 변동성이 시장이 크고 자기의 뷰를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의 조정폭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콜옵션은 되게 가치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콜옵션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그 외가격의 콜옵션을 보통 매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수출을 해서 그걸로 수익률을 갖다 더 한층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세가 그렇게 크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자기에 있어서의 뷰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프리미엄을 수취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다른 것보다 높게 달성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제 커버드 콜 전략에 있어서의 주의점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성과 지표를 보면은 강한 상승에서는 결국에는 콜 옵션이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뭐 프리미엄을 수취한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만은 그 이후부터의 하락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성과를 봤을 때 대칭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상승은 막혀 있고 하락은 뚫려 있고 그 대가로 조금 더 수익률을 갖다 잘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장세에 있어서 전술적인 선택 어떤 특정 장에 대한 뷰를 갖고 전술적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장기로 배당 수익을 이걸 갖다가 얻겠다 약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사실 그동안에 있던 분들한테는 못 들었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전술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실제로 이런 그 옵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장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가정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인 도구로 쓰는 게 이렇게 옵션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드 콜이 당장 뭐 일단은 배당 수익률 나오는 현금 흐름은 조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괜찮네 내가 투입한 원금에 대비해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간 가져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특히 뭐 상승장이 오거나 아니면 아주 큰 하락장이 왔을 때 둘 다 솔직히 말하면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상품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1년, 2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주식은 주식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쪽의 그 상품을 갖다 생각을 하시면은 차라리 그냥 순수한 배당주 펀드나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사시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뭐 이런 건 광고는 아니고
그냥 그 배당주를 내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본부장님이 원픽으로 생각하는 어떤 배당주가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그 장세 그 가격이 계속 움직이니까 배당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그 배당 수익률은 어쨌든 기업에서의 배당에 대해서의 계획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때그때 배당 수익률에 보통 배당 수익률이 민감하게 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연말 배당 확정일 배당락 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부터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가격 자체 팩터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크린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배당과 지금 주가를 이용해서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런 배당 수익률 상위 기업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을 AI하고 반도체가 이끈다라고 봐야 되는데 책에서는 말씀하실 때 가치 팩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나중에 어떤 눈부신 성장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가 뭐 간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눈부신 성장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커질 수 있는 또 섹터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섹터일까요? 책에서 이제 약간 제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그 단기간에 있어서 템버거나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서 발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근데 성장주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올라간 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빠르고 내려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다 또는 어떤 섹터를 갖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그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손절 계획을 항상 가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손절폭을 갖지 못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에 실패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적중률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가시성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반면에 기대이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0%. 네. 반면에 또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은 잘못하면 뭐 50% 이상 손실 보는 것도 우습습니다. 손절 계획이 없이 원칙이 없이 이런 종목을 갖다 투자해서 만약에 적중률을 갖다 우리가 한 50%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100%에 있어서의 상승 가능성 거기에 50%의 플러스 그러면 50%죠. 거기에 마이너스 손실 가능이 50%를 하면은 25%를 빼면은 기대 수익률이 25%거든요. 네네. 만약에 적절한 손절 스킴을 자기가 10% 정도의 손절 스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거예요. 50%에서 10%라면은 그 절반의 틀릴 확률을 적용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대 수익률이 45%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이익은 자기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이익은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기대 이익은 바뀌지만은 손실은 전적으로 자기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시점에서의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속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손절 스킴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또 시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보셨던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날 그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이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언뜻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네. 저게 저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그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뭐 역사상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이 우주항공 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건지 이걸 좀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어려운 질문을 갖다가 하시네요. 네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을 평을 할 때 굉장히 천재, 실제로 보면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보면은 자본 시장을 갖다 굉장히 잘 이용하는 자본 시장에 세비한 그런 앙트로프니어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앨런 머스크의 진정한 어찌 보면 강점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을 갖다 이노베이션을 갖다 메이킹하는가 보다는 속된 말로 파이낸셜 타임즈 오늘 이제 쓴 표현이기도 한데 미스 메이킹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스토리를 많이 서사가 있는 네, 서사를 굉장히 서사를 갖다 작성하는데 능하신 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과 현재에 있어서의 실행 가능한 기술력과는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소위 말하는 1.78조 달러라는 시가총액을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적어도 중기 내에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순전히 먼 미래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단기 수급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상장 화제성이 네, 있고. 화제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스탁 익스체인지들이 경쟁이 붙으면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약간 특례 조치를 해준 게 원래는 패시브 머니들이 도입할 수 있는 그 지수에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게 윈도우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이것도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걸 바꿔서 단기간에 모든 그 패시브들이 주식을 갖다 상장 시작하자마자 허겁지겁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내에 플로우에 의한 그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다 펀딩은 기존에 있던 기술주들에서 나와야 되니까 패시브들의 편입이 끝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게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점점 실질 금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은행도 아직까지는 초긴축 모드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성은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점점 어찌 보면 주식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러티브와 넘버로 봤을 때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넘버가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내러티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이제 앨런 머스크 씨가 지난 20년간 잘 활용한 거였는데 이 실질 금리가 특히 점점 올라오면 올릴수록 이 내러티브보다는 넘버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장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진짜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스페이스X 이후에 그 주가의 행보라든지 나스닥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속내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책 그 이제 6월 20일 날 나오게 되는데 주식시장을 흐름을 다시 읽는 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100m 달리기는 아니고 우리가 평생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정석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갖추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뭐 책 홍보를 하셔도 좋고 또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치도록 하죠. 네. 제가 그 주식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투자의 정석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환경과 각자의 그 캐릭터 그리고 각자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연령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책은 그 우라카미 구니오 씨에게 영감을 받아서 주식시장의 4개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프레임을 하나의 그 어찌 보면 조리에서의 재료로 생각을 하시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그 재료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경계점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레시피 즉 투자 원칙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정남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